안녕하세요. 서비스 경영의 진심인 여자 변미영 소장입니다. 저와 함께 이어서 11강 같이 보도록 할게요. 11강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서비스 직무 평가와 보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에는 어떤 인적 자원 관리의 이해와 그리고 이제 인적 자원 관리의 방법인 모집, 선발, 면접 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했었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인적관리의 방법의 하나인 오늘은 직무평가와 인사 고가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직무평가의 의의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직무평가 원래는 이제 여기는 이제 직무평가부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직무평가의 전에 앞서서 해야 되는 게 이제 직무분석이죠. 직무 분석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이 끝난 후에 이제 직무 평가가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직무 분석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럼 우리 기업에서 해야 될 업무가 뭐가 있느냐, 직무가 뭐가 있느냐를 쭉 이렇게 한번 나열해 보는 거죠. 네, 나열해 보는 겁니다. 이런 직무가 있고 이런 직무가 있고 이런 직무가 있다. 자, 그렇게 직무 분석이 끝난 후에 이제 직무 평가가 이어지는데요. 자, 직무 평가란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많은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 회사, 우리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냐라고 해서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네, 서열을 매기는 게 바로 직무 평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직무 평가의 의의를 보면 직무 평가란 책임도, 곤란도, 난이도 등 직위의 상대적 가치 또는 비중을 기준으로 하여 직위의 등급을 결정하는 나와 있죠? 직위의 등급을 결정한다. 근데 뭐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런 책임도나 곤란도, 난이도 등을 그 기준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요. 상대적 가치예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상대적 가치를 평가해서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가끔 뭐 시험에 직무평가는 뭐 절대적 가치, 뭐 절대적 가치다 아니죠. 직무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또는 비중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매기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상대적 가치는 어떻게 매기느냐? 바로 공헌도죠. 공헌도. 네, 공헌도. 우리 이 직무가 얼마나 우리 기업에 공헌을 하느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직무의 서열을 매기는 거죠. 이게 바로 직무평가의 의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보시면 직무 분석에 따른 여기 보시면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기초로 해서 뭐 숙련도, 난이도, 책임성, 복잡성, 위험도 등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거다. 계속 나오죠? 네, 상대적 가치입니다.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 뭐를 기초로 한다? 네,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기초로 한대요. 여러분, 직무 기술서가 뭐고 직무 명세서가 뭐죠? 네, 직무 기술서는요, 말 그대로 우리 회사에서 해야 되는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나열해 놓은 거예요. 네, 나열해 놓은 거고,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명세서라는 거는 그러면 이러한 직무를 할 수 있는 직원들 있죠. 네, 직원들을 한번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예요.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직무 기술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직무에 관한 거라면, 직무 명세서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에 관한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서와 명세서를 그 기초로 해서 직무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거다. 이 말이 뭐냐면요.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직무를 평가할 때 있어서 평가 요소가 자, 숙련도가 있어요. 숙련도. 네. 숙련도가 있고 그리고 뭐 노력도가 있어요. 네, 노력도가 있고 그리고 책임 요소가 있습니다. 책임 요소가 있고 그리고 작업 요소가 있어요.
이게 이제 큰 카테고리를 했을 때 직무평가 요소죠. 직무평가 요소. 이것도 여러분이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뭐 직무평가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직무평가 요소 큰 카테고리 4개도 여러분이 꼭 숙지를 해두세요. 자,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 기업에서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네, 이런 거. 그러면은 자, 숙련도는 가장 숙련도가 중요해 또는 아니야, 우리는 노력도가 중요해. 자, 이렇게 직무 요소에 대한 절대적 가치가 아니고 상대적 평가를 하는 거죠. 상대적 평가를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요소가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 요소는 무엇이냐. 우리는 숙련도가 가장 중요해. 다음에 우리는 책임 요소야. 다음에 우리는 노력도야. 근데 다음은 우리는 작업 요소야. 이렇게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직무평가는 조직 내에서요, 상대적인 중요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보시죠. 상대적이란 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겠죠. 왜? 중요한 내용이니까. 절대적 중요도를 평가한다 아니죠.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함으로 여기 보시면 동종의 직무라도 내가 어느 조직에 속하였느냐에 따라서요, 그 직무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병원이라고 칠게요. 병원. 자, 병원이면 여러 직무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의료 직무, 진료 파트라고 그럴게요. 진료 파트. 그리고 뭐 행정 파트가 있겠죠. 행정 파트가 또 있을 것이고, 또 뭐 임상 파트가 있겠죠. 뭐 물리치료사라던가 뭐 임상병리사라던가 이런 임상 파트가 있을 것이고, 또는 뭐 뭐라 그럴까, 그 기술 파트, 이렇게 여러 파트가 있는데, 자, 동종 직무라도요, 어느 조직에 우리가 병원이라도 어느 조직, 의료 파트냐 또는 행정 파트냐, 또는 우리가 뭐 진료를 지원하는 임상 파트냐 또는 기술 파트냐에 따라서 이 직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직무 평가의 의의 이렇게 봤고요. 다음에 직무 평가의 그런 목적을 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직무 평가를 하느냐, 직무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냐, 네, 이유가 뭐냐를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직무의 상대적 유형성을 결정하기 위해 사실에 입각한 뭐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요, 직무 평가는요, 말 그대로 직무예요. 순수. 가끔 우리 수험생분들이 직무 평가를 사람에 대한 평가로 생각을 하잖아요. 가끔 이게 직원에 대한 평가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순수 직무만 가지고 그 중요도를 평가를 하는 게 바로 직무 평가입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직무 평가의 가장 큰 목적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쭉 7가지가 나열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직무 평가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딱 3가지예요. 어떻게 크게 중요한 3가지인데, 바로 공정한 임금 체계입니다. 임금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직무 배치와 인사 이동 승진 등을 하기 위한 게 어떻게 보면 주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하나 보면, 자, 공정한 임금 체계 확립을 위한 자료로 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병원이라고 쳤을 때 병원에 의료진, 그리고 행정 파트가 있고, 뭐 지원 파트, 그 임상 쪽이 있고, 기술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병원에서는 그 직무의 중요도를 중요도가 가장 높은 거, 쉽게 얘기하면 공헌도. 그러니까 공헌도대로 한다고 그랬죠. 공헌도. 또는 뭐 그 가치가 될 수 있어요. 예, 가장 높은 직무가 어때요? 가장 높은 직무가 임금이 높아야 되는 거죠.
높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직무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병원입니다. 그럼 병원이면 의료진이 하는 직무가 우리 병원에서는 가장 가치가 있고 공헌도가 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크기 때문에 의료진에 대한 임금이 우리는 더 높게 책정을 하겠다. 의료진에 대한 임금을 더 높게 책정을 하겠다. 이게 바로 직무평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직무평가를 하는 목적이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노동조합에서 단체 교섭을 하잖아요. 노사 간에. 그럼 노사 간에 단체 교섭을 하면 입으로만 합니까? 아니죠. 단체 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뭔가 그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니까 우리 그 임금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는 특히 더 적어요. 근데 또 이 부서는 업무량이 너무 과다합니다. 이렇게 뭐예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거 자료로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3번에 보시면 그렇죠. 임금의 뭐 불평등이라던가 뭐 불규칙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임금의 결정 주기 검토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임금이 결정 주기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결정하죠. 1년에 한 번씩 임금이 뭐 몇 프로 올라간다. 몇 프로 올라간다.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런 임금 결정 주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 5번에 보시면요. 자, 동일 시장 내 다른 경영 조직과 비교 가능한 임금 체계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이거는 말 그대로 자, 내가 A 병원입니다. A 병원에 있는 물리치료사예요. 그러면 나는 A 병원이라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만 근처에 B 병원도 있고 또 C 병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와 동종업계, 우리와 다른 동종업계에 비슷한 임금을 좀 책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무평가를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물리치료사예요. 5년 차인데 한 300 정도 받아요. 300 정도. 그러면 이 300이라는 월급이 B 병원과 C 병원에서 거의 어떻게 된다? 좀 비슷하게 책정이 됩니다. 뭐 여기는 280을 주든지 아니면 여기는 뭐 310만 원을 주든지 이렇게 좀 비슷하게 290 뭐 비슷하게 이렇게 책정이 된다. 이거를 이제 근거로 하기 위해서 비교 가능한 임금 체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누구와 다른 조직과 그다음 6번에 보시면 이제 직무 배치와 그리고 인사 이동, 승진 이런 것 등의 이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직무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직무 평가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직무 평가 방법에는 먼저 이제 서열법, 분류법,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점수법, 요소 비교법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렇게 우리 수험생분들이 타 인강을 봤는데 너무 좀 뭉뚱그려서 설명이 돼서 잘 이해가 안 간다.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라고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콕콕 집어서. 자, 먼저 직무평가 방법 중에서 이제 서열법이 있습니다. 서열법이 있는데 서열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죠. 단순하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이 서열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괄적 관점에서 직무 전체를 상호 비교해서 그냥 순위를 매기는 건데 이거죠. 자, 이렇게 직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직무가 있으면 이 직무 전체를 비교해서 어느 게 가장 중요하냐 해가지고 이 업무가 가장 중요해. 이게 1위야. 그 다음에 이 업무가 중요해. 이 직무가 중요해. 이거는 2. 다음에 이 직무가 중요해. 이거는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열. 이 직무를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부터 경미한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1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간단하고 신속해요.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뭔가 일정한 기준이 없죠. 기준이 없고 또 유사 직무 간에는 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분류법 볼게요. 분류법. 자, 분류법은 서열법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설만 매기는 서열법보다는 발전된 평가 방법으로요. 자, 사전에 만들어 놓은 즉 미리 정해 놓은 등급 기준에 제가 이렇게 그 연구서 교재를 보면요, 이게 가로 해가지고 또 비슷한 동의어를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말이 나오면 우리 또 수험생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었던 그 내용들을 또 비슷하게 옆에, 물론 이것도 시험에 출제, 이런 단어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또 이런 단어도 이런 내용도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된 내용들을 좀 헷갈리지 않게 제가 더 이렇게 첨부해서 작성을 해 놓은 거예요. 사전에 만들어 놓은 미리 정해 놓은 등급 기준에 높은 등급부터 그 직무를 판정하여 맞춰 넣는 것이다. 그래서 분류법에는 등급이 나온다. 이게 키워드예요. 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분류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뭐냐면요.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냐면, 자, 직무를 이렇게 쭉 나열해요. A, B, C, D, E, F 직무가 있어요. A, B, C, D, E, F 직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A와 A는 동일 직무니까 패스하고, 그럼 A 직무와 B 직무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했더니 B 직무가 더 중요해요. 그럼 A 직무와 C 직무를 해봤더니 A가 더 중요해. A 직무와 D 직무를 비교해봤더니 D가 더 중요해. A와 E 직무를 비교해봤더니 A가 더 중요해. A 직무와 F 직무를 비교해봤더니 A가 더 중요해. 자, 이런 식으로 어때요? 네, 미리 정해져 있는 이 등급표에 이렇게 비교해서 맞춰 넣는 거예요. 쭉 하다 보니까 딱 보니까 어때요? 보면 좀 D등급이 많이 나왔어. D등급이 D 직무가 그러면 직무에서 D 직무가 가장 중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바로 분류법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쌍내 비교법이라고 좀 더 많이 쓰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시험에서는 좀 분류법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시험에. 근데 보통 이제 최근에는 쌍내 비교법을 그죠.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쌍내 비교법으로 좀 많이 쓰긴 합니다. 좀 같이 동의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분류법이다. 그다음에 점수법하고요. 나머지 요소, 비교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점수법은 보시면 자, 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죠. 네,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자, 직무의 평가 요소를 미리 선정을 합니다. 직무의 평가 요소를 선정하고 각 평가 요소의 그 중요성과 가중치에 따라서 여기는 가중치가 들어간다라는 거. 가중치에 따라서 일정한 점수를 배분한 후에 각 점수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즉 점수와 통계화 하는 거죠. 점수와 통계화. 약간 이 직무평가 방법, 점수법하고 요소 비교법은 약간 정량적 방법이에요. 정량적 방법이고, 그 앞서 했던 서열법하고 분류법 같은 경우는 간단하잖아요. 이거는 약간 정성적 평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약간 통계화, 수치화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점수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량법, 그 평가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수법과 요소 비교법을. 자, 그럼 보시면 각 점수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점수로 계산한다는 건 점수화하거나 이거를 통계화 시킨다는 거죠. 그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점수법은 자, 미리 직무평가 요소를 나열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대표적인 게 숙련도 있었죠? 책임 요소 있었죠? 노력 요소, 작업 요소. 이건 큰 카테고리예요. 큰 카테고리로 직무평가 요소를 나눠 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척도를 매기는 거죠. 1점부터 5점까지.
1점부터 5점까지 매겨요. 자,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가중치를 넣는다고 그러죠. 가중치. 즉 가중치라는 거는 특히 이제 우리 회사에서 우리 기업에서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요소가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하냐, 아니면 또 공헌도가 크냐에 따라서 이제 이 가중치를 먹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 기업에서는 숙련도의 가중치를 가장 많이 먹였죠. 즉 지식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책임 요소에는 30점을 매겼죠. 근데 작업 조건에는 10점을 매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가중치를 매긴 다음에, 자, 그러면, 자, 지식 요소는 4점 정도로 중요해요. 4점이에요. 4점. 책임 요소는 3점. 그리고 노력은 4점. 작업 요소는 1점이에요.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한 다음에, 중요도를 체크를 한 다음에, 가중치를 매기는 거죠. 여기는 40점, 30 이렇게 매겼어요. 그래서 이 점수와 가중치를 또 곱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점수가 나오는 거죠. 중요도가 3점이에요. 보통이라고 되어 있죠.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3점에 가중치 30을 곱하니까 이게 90점이 된 거예요. 쭉쭉 곱하니까 어때? 뭐가 가장 중요해요? 네, 지식이 가장 중요하지. 이 1번인 거죠. 1번. 그리고 이게 책임 요소가 2번으로 중요해요. 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바로 그 점수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점수법은 평가 척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합리적으로 직무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노사 쌍방이 바로 이해하기가 편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이거를 개발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자, 이제 요소 비교법을 좀 볼게요. 요소 비교법을 우리 그 수험생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게 이 요소 비교법인데, 요소 비교법은 여기 보시면 핵심이 되는 몇 개의 기준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핵심이 되는 몇 개의 기준을 먼저 설정을 하고, 여기서는 약간 기준에 좀 키워드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을 설정을 하고, 각 직무의 평가 요소를 기준 직무의 평가 요소와 결부시키는 거죠. 그 직무의 평가 요소를 기준이 된다. 기준이 되는 직무 요소가 있겠죠. 기준이 되는 직무 평가 요소와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하나하나 보면, 네, 이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처음에 평가 요소 있죠? 핵심이 되는 몇 개 기준을 먼저 설정한다고 그랬죠.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 기준이 이거예요. 평가 요소가, 우리는 지식, 책임, 대인관계, 영향력, 근무 조건으로, 기준을 설정을 하겠어. 자, 이렇게,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기준 직무 있죠. 이 기준 직무예요. 기준 직무의 평가 요소와 결부시켜서, 즉, 직무 평가 요소를, 이게 이제 직무 평가 요소죠. 직무 1, 직무 B, 직무 C, 직무 D, 직무 E, 직무 E, F가 있어요. 이거를 기준 직무와 비교해서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보세요. 이제 기준 평가 요소가 이 5개예요. 5개인데 이 5개에서 여기 보시면 그러면 먼저 지식과 직무 하나를 비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식이 가장 중요한 이 지식이라는 요소가 가장 중요한 직무가 어떤 요소냐 했더니 직무 2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온 거예요. 그것도 보면 책임이 가장 중요한 책임 요소가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냐라고 했더니 여기서는 오케이. 그러면 직무 B라고 칠게요. 직무 B. 그리고 그럼 대인관계가 가장 중요한 직무 이 F
B까지 어느 게 가장 중요하냐라고 했더니 그럼 여기는 대인관계를 그래 O라고 할게요. O. 이게 가장 또 B가 중요하다. 그리고 영향력. 그럼 영향력의 그 요소가 가장 중요한 이 직무는 어떤 거냐라고 했더니 여기서는 직무 D가 직무 B라고 할게요. 그냥 직무 B가 가장 또 이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가 요소와 직무 간의 비교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그 순위를 매기는 거죠. 순위를 매깁니다. 이렇게 순위를 매겼으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또 여기서 또 가중치를 둬요. 가중치. 자, 우리 회사에서는 지식 요소가 가장 중요해. 공헌도가 가장 커. 30% 주는 거예요. 가치가 커. 30%. 책임은 30%, 대인관계 20%, 영향력 10%, 근무조건 10%의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중치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면 직무 B만 이렇게 비유 설명을 드리면 자, 이 가중치에 이 숫자 이 가중치에 이 비직무의 숫자를 곱하는 거죠. 또 이 가중치와 숫자를 곱하는 거죠. 또 이 가중치와 이 숫자를 곱하는 거죠. 이 가중치와 여기 숫자를 곱하는 거죠. 순위에 가중치와 또 순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쭉 해서 곱해서 이걸 합산했더니 이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 요소에서 어떻게 보면 직무 B는 690점이 나왔구나. 690점이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는 500점이 나오고 여기는 450점이 나오고 한번 쭉 해봤더니 300점이 나왔고 여기는 650점이 나왔다. 그러면 어때요? 가장 중요한 직무가 이거죠. 1번. 많이 점수가 나왔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650점이 나오면 직무 2가 그 다음으로 중요해. 다음은 직무 1이 그 다음으로 중요해. 그리고 그 다음이 4번 이게, 그리고 다음이 5번.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하는 게 바로 여기 보시면 요소 비교법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요소 비교법의 장점은요, 직무 간의 상대적 가치 평가가 쉽고요. 비교가 어때요? 되게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죠. 근데 단점으로는 이 기준 직무가 잘못 추출되면, 이 기준 직무 있죠? 아까 그 앞에 있던 이 기준 직무, 이게 기준 직무예요. 이거를 잘못 추출했을 경우에는요, 아예 평가 자체가 다 어그러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그러져서 다시 또 직무를 평가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 기준 직무를 요소 비교법에서는 기준 직무를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 키워드는 기준을 설정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꼭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직무 평가 방법, 4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직무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점수법은 간단하고 신속하다. 네, 방금 했기 때문에 바로 기억이 나야 됩니다. 아까 우리 간단하고 신속한 게 뭐라고 그랬죠? 네, 점수법이 아니라 서열법이라고 그랬죠. 네, 서열법이다. 답은 바로 나왔네요. 1번이죠. 자, 점수법은 합리적으로 직무의 차이를 낼 수 있어서 노사 쌍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분류법은 사전에 만들어 놓은 등급. 여러분 딱 이 내용만 나오잖아요. 무조건 분류법에서는요, 사전에 만들어 놓은 등급, 이 키워드가 꼭 나옵니다. 그리고 등급, 중요 단어 꼭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사전에 만들어 놓은 등급에 직무를 판정하여 맞추어 놓는 방식이다. 맞죠? 다음 서열법은 평가자가 포괄적인 지식을 사용하여 직무 전체를 서로 비교하여 순위를 매기는 거.
네, 직무 전체를 서로 비교하여 순위를 매기는 거다. 어떤 순위? 중요한 것부터 경미한 것까지 맞다고 그랬죠. 이제 요소 비교법은 핵심이 되는 몇 개의 기준을 설정하고, 요소 비교법이라는 그 문제가 주어지면요. 어떠죠? 몇 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거는 꼭 나옵니다. 왜?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 이거 전체 다 외우기 힘들다. 그럼 기준, 이 단어 꼭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개의 기준을 설정하고, 각 직무의 평가 요소를 기존 직무의 평가 요소와 결부시켜 비교함으로써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그 직무 평가 방법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인사 고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 고과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인사 고과도요. 여기 보시면 말 그대로 직원의 상대적 가치, 또 여기서도 뭐 직원의 절대적 가치를 평가한다.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말 그대로 직원의 상대적 가치라는 건 그렇잖아요. A 직원과 B 직원과 C 직원과 D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A 직원이 잘하는 업무가 있을 거고, B 직원이 잘하는 직무가 있을 거고, C 직원이 잘하는 직무가 있을 거고, D 직원이 잘하는 직무가 어때요? 개인의 그런 그 능력이라던가, 개인의 뭐 성향이라던가, 그런 거에 따라 개인의 뭐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르죠. A 직원은 1이라는 직무를 잘할 수 있는 거고, B 직원은 C라는 직무를 잘할 수 있는 거고, C 직원은 뭐 D라는 직무를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직원이 이런 상대적 평가, 즉 차별성을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차별성을 인정을 해서 그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 공정한 평가와 보상 또는 직원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인사 고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사 고과는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사람과 직무의 관계를 관찰하는 것이라면요, 아까 우리 직무평가 했었죠? 직무평가는 직무 자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와 조직 전체 관점에서 보는 거를 의미를 한다. 그래서 직무평가와 인사공과가 뭘 평가하는지 꼭 여러분들이 숙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직무평가는 직무에 대해서, 인사고과는 직원,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그 인사고과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많은 그 다양한 인사고과 유형이 있는데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기고과가 있어요. 자기고과. 이제 스스로, 그죠? 직원 스스로 하는 그 고과죠. 직원 스스로 하는 건데, 자, 자기 고과 같은 경우는 자기 통제 의식을 높여주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한번 어때요? 셀프 체크 해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직무를 수행하는지를 좀 스스로가 좀 파악하고 평가할 필요성을 주는 게 이 자기 고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장점으로는 직무 수행과 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양이 좀 많다라는 게 장점이고, 단점을 자기가 평가하다 보니까 어때요? 좀 자기에 대해서 좀 과대 평가하죠. 우리 사람들 자체가 조금은 자기에 대해서 좀 과대 평가하는 게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직무평가, 인사고과, 스스로가 인사고과 할 때도 거기 좀 반영이 되죠. 그리고 주관이라던가 또 자기의 편견, 이 개입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조금은 힘든 게 이 자기 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부하에 의한 평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시험에 주로 많이 출제가 되는 거는 이 부하에 의한 평가.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상사에 의한 평가. 이 두 가지 평가가 시험에 좀 지금까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하에 의한 평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평가는 누가 하는 거죠? 예. 바로 부하가 상사를 평가하는 거죠. 부하가
자, 부하가 상사를 평가하는 겁니다. 부하가 상사를 평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상향식 평가라고도 합니다. 상향식 평가다. 부하가 상사를 평가하는 상향식 평가인데요. 자, 그러면 장점은 어때요? 부하가 이제 상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참여의식이라던가 주인의식 이런 게 증대가 되겠죠. 증대가 되고 좀 더 상하 간에 이렇게 의사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단점은 아무래도 어때요? 감히 부하가 상사의 평가를 내? 상사가 좀 비호의적일 수 있겠죠. 비호의적이고 그리고 상사의 보복이 두려워서 평가가 좀 극대화 경향으로 좀 흐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괜히 이렇게 잘못 평가했다가 상사한테 뭔가 이렇게 미움 잡히는 게 아닌가? 당연히 어때요?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상사를 평가함에 있어서 부하 직원이 그만한 그런 능력, 자질이 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부하가 상사를 평가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또 단점이 인기 투표. 네, 인기 투표의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상사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직원에게, 우리 부하들에게 잘 대해주는 좀 호한 상사에게 점수를 막 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기 투표의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동료에 의한 평가를 보면 말 그대로 동료와 동료 간의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객관성을 더 높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이제 업무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또 옆에서 항상 지켜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항상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상사보다 동료가 어때요? 같은 일을 하는 동료이기 때문에 그 상대의 잠재력을 훨씬 더 잘 파악할 수 있겠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의 의사소통이 촉진되는 장점이 있다면 반면에 동료 간의 경쟁이 유발돼서 평가가 어려워지는 그런 단점도 있겠죠. 아무래도 어때요? 이제 동료와 동료가 평가되면 물론 선의의 경쟁자죠. 선의의 경쟁자지만 내가 동료를 평가하는데 좀 점수를 좀 좋게 주고 싶겠어요? 나보다 더 앞서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솔직히 또 평가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편파적인 또 평가가 되기 쉽죠. 그다음에 이제 상사에 의한 평가를 보면 말 그대로 상사에 의한 평가는 반대죠. 아까 부하에 의한 평가와 반대로 상사가 부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는 하향식 평가라고 하죠. 하향식 평가라고 한다. 반대죠. 그러면 상사에 의한 평가를 보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평가 방법이죠. 기업에서. 장점으로는 평가 실시가 용이하고, 그리고 어때요? 바로 직속 상사가 부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가가 좀 더 용이하죠. 그리고 보상과 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수직적 상하 관계에서 상사의 주관에 의해서 부하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쁜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자기에게 좀 충성한 부하에게 더 어때요? 점수를 더 후하게 줄 수도 있는 그런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좀 더 감정적으로 정말 객관적인 그런 인사평가를 해야 될 때도 이 감정이 좀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내 정치를 왜 합니까? 사내 정치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그렇죠? 자, 이제 다면 평가 보도록 할게요. 다면 평가는 여러 방법 가운데서 2개 이상을, 아까 우리 평가 방법이 있었죠? 여러 가지 그런 평가 방법 중에서 2개 이상을 종합해서 하는 방법으로 아무래도 어때요?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2개 이상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면 고가자의 주관적인 그런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라고 해서 이거는 좀 연결식, 그렇죠? 연결형이 이렇게 좀 출제가 되거나 또는 OX형의 출제가 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면 평가의 의미도 꼭 기억을 해 두세요.
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인사곡과 유형 중 한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의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자, 거리가 먼 것은 자 보시면 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인사곡과 유형의 한 사례이다. 다음 사례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네, 한번 사례를 한번 읽어봅시다. 김대리는 김대리예요. 대리입니다. 이번 성과 평가 기간에 회사로부터 새로운 메일 한 통을 받았다. 김대리 팀의 상사인 박 부장, 네, 박 부장에 대한 평가를 김대리가 하라는 내용이었다. 뭐 평가 항목으로는 조직 통솔력, 업무 활당 및 지시 능력, 고충 처리, 의견 수렴도, 부하 육성 능력, 설선 수업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죠. 대리가 누구를 평가를 합니까? 네, 부장님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평가죠? 부하죠. 부하에 의한 부하 직원에 의한 평가 방법을 묻는 거죠. 네, 부하 직원에 의한 평가 방법을 묻는 건데, 자, 그럼 하나하나 보면, 자, 부하에 의한 평가 직원은, 부하 직원에게는 네, 참여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보복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했었죠. 네, 보복 가능성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실시가 용이하며 직계 상사가 부하 직원을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네, 이거는 솔직히 공부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부하 평가라는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직계 상사가 부하 직원을 잘 알고 있다? 이건 뭐죠? 네, 이거는 상사에 의한 평가죠. 상사에 의한 평가입니다. 상사 평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상사 평가는 평가 실시가 용이하다. 그럼 답은 네, 3번이 아닌 거죠. 3번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부하 직원이 직속 상사를 평가하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사의 입장에서는 어떻다 그랬죠? 네,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죠. 다음 부하 직원이 본인이 좋아하는 상사에게만 좋은 평가를 주는 무슨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다? 네, 인기 투표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이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인사평가 시에 흔히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인사평가 오류 몇 가지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유사성의 오류가 있습니다. 네, 유사성의 오류는 말 그대로 상사가 부하를 평가를 할 때 뭔가 자기와 잘 맞는, 꽁짝이 잘 맞는, 네, 꽁짝이 잘 맞는, 그 꽁짝이라는 건 뭐 성격일 수도 있고 뭐 가치관일 수도 있겠죠. 잘 맞는 직원에게 더 후한 점수를 그냥 팍팍 주는 게 바로 이 유사성 오류죠. 그리고 이제 후광 효과는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사례로 서울대 나왔대. 와, 그럼 서울대 나왔으면 똑똑하니까 일을 잘할 거야. 이게 바로 어때요? 바로 후광 효과고요. 그리고 이제 상동화 오류는 보통 이제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A 모듈 보면 스테레오타입 기억나시죠? 이것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집단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평가하는 그런 오류를 범한 거다. 그리고 이제 관대화 평가 있죠? 관대화 평가 같은 경우는 관대화 경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부하의 능력보다는 좀 더 어때요? 실제로 넓게 평가해서 좀 후하게 점수를 주는 거죠. 능력과 성과보다는 실제 관대하게 쉽게 해서 말 그대로 그럼 관대하게 평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중심화 경향이 있습니다. 중심화 경향은 말 그대로 이제 중간 정도.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척도가 있다. 네, 1, 2, 3, 4, 5, 6, 7. 7점 척도라고 했을 때 한 중간 정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네, 이것도 중간 정도 해주고 또 다음 평가할 때도 이 정도. 이렇게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중심화 경향이에요. 그럼 왜 이 중심화 경향이
이런 평가를 주느냐라면 고과자가 피고과자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을 때는 어때요? 그냥 뭐 이렇게 여기다 주지 뭐 여기다 주지 해가지고 주는 거죠. 그리고 평가 방법을 잘 몰랐을 때 또는 아까 또 했지만은 피고과자와 내가 괜히 잘못 줘서 이놈이 나한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좀 일 좀 막 부려 먹어야 되는데 괜히 내가 잘못 줘서 좀 삐뚤어지는 거 아니야? 반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피고과자의 좀 반발이 우려스러울 때도 이렇게 중심화 경향으로 평가를 한다. 단 가혹화 경향은 고과자가 그렇죠. 그 직원의 능력과 성과를 이거는 뭐예요? 실제보다 의도적으로 낮게 주는 거죠. 낮게 주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예를 들면 뭐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고과자가 그 성과에 대한 기대 수준을 너무 높게 평가를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이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과자가 기준 자체가 높다 보니까 뭐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좀 낮게 준다라는 거죠. 또는 부하와의 그런 갈등에서 그 차별적 성격을 가질 때도 이렇게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A, B, C, D 이렇게 직원이 있는데 C라는 직원이 유독 내 말을 안 들어. 일은 잘하는데 유독 내 말도 안 듣고 맨날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반발이나 하고 얄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분명히 이 직원이 일을 잘하는데 좀 더 점수를 낮게 이렇게 매기는 거죠. 낮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인에서 이런 가혹화 경향의 평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알아볼게요. 조금 더 살펴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예측 타당성. 예측 타당성에 대해서 보시면 선발 시험에 합격한 지원자들의 시험 성적과 입사 후 직무 성과를 비교해 봤더니 아까 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지원자들의 시험 성적과 입사 후에요. 입사 후의 성과를 비교를 해봤더니 비교해서 타당성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사 후 서비스 직무 성과가 높은 사람을 선발했다 했는데 막상 일을 시켜보니까 성과보다 낮아. 그럼 어때요? 예측 타당성이 낮은 거고 뽑아왔더니 일을 잘해. 그러면 예측 타당도가 높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평균 임금, 평균 임금도 가끔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됐었죠. 평균 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면 아마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퇴직금을 산정을 할 때요, 바로 이 평균 임금에 기초해서 산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거죠. 최근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서 금액을 산정하는 게 바로 이 평균 임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 타당성, 평균 임금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알아볼게요. 좀 더 하나만 더 알아볼게요. 자, 임금 제도의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는 직무 중심, 그리고 능력 중심, 연공 중심으로 한번 보면, 자, 직무 중심이라는 건요, 일 중심이에요. 일 중심. 왜냐면 직무의 가치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가치. 가치에 초점을 둔다. 가치에 초점을 두어서 직무 분석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가치에 중점을 둔다. 예를 들면, 아까 다시 병원의 사례를 볼게요. 병원. 자, 병원의 사례에서 예를 들면, 아까 여러 그 직무가 있는데, 여기서 의료직 있죠. 의료직. 네. 근데 의료직의 경우, 의료직이 있고, 뭐 행정직이 있고, 아까 임상이 있고, 기술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임금을 책정을 할 때 병원에서는 이 의료직, 그 의사들의 그런 업무, 직무 가치가 가장 커.
그래서 이 의사, 이게 임금을 높게 책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치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이 직무 중심 같은 경우는 보통 전문가 집단 있죠. 전문가 집단에서 많이 해요. 뭐 변호사, 법률, 로펌 같은데 또는 뭐 세무, 회계, 뭐 컨설팅 이런 데 있죠.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 이러한 직무 중심으로 그 임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으로는 일의 가치와 보상이 아무래도 일치하죠. 의료진의 그 가치가 커요. 그럼 여기는 임금이 더 높아. 어때요? 그러니까 보상이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또는 고용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기 근속에 따라서 고임금을 억제할 수 있는 또 방안이 돼요. 의료진 분들은 이게 전문직이죠.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1년을 3년을 근무하나 10년을 근무하나 그 연봉 차이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크게.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장기 근속에 따른 고임금을 억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뭐 연차별로 이렇게 월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다음은 이제 능력 중심의 그 임금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능력 중심은 말 그대로 소행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 중심이죠, 일 중심. 아까 말씀드린 직무 수행은 일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능력 중심은 수행 능력에 맞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이제 병원을 사례로 들었잖아요. 병원을 사례로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 의료 파트가 있고 행정 파트가 있고 임상 파트가 있고 뭐 기술 파트가 있고 여러 이렇게 파트가 있다면 아까 직무 중심은 그 의료진 분들 그래 이 의료진 분들이 우리 병원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월급을 더 줘야 돼 했는데 능력 중심이라는 건 이거와 상관이 없이 예를 들면은 행정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행정직에 한 7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A부터 F까지 7명의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직원이 일을 가장 잘해.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에게 임금을 더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능력에 맞춰서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으로는 능력 개발이요. 임금과 연동돼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내가 행정직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래 내가 뭐 행정직이 우리 병원에서는 가치가 크지 않아, 공헌도가 크지 않아 라고 예를 만약에 칩시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보고 있는 분이 나 행정직인데 뭐야 소장님 아니에요, 우리 행정직이 얼마나 병원에서 가치가 있고 얼마나 공헌도가 큰데요 라고 반박할 수 있지만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자 가치나 공헌도가 낮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행정직에 있는데 되게 잘하는 능력이 투철한 사람에게 임금을 준다. 그러면 어때요?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직위와 급여가 보상이 구분이 되어서 보상 기회가 확대되고 또한 그 사람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처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단점으로는 일의 가치와는 좀 무관한 진급이 이루어져서 고위직 인력이 많다. 예를 들면 진급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진에서 5년차 된 분하고 여기 행정직에서 5년차 된 분이에요. 근데 이 행정직에 있는 사람이 일을 되게 잘하니까 과장으로 승진을 시켜줬어요. 과장으로. 근데 여기는 계속 승진이 안 되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그래 여기는 그냥 부장으로 해. 잘하니까 부장으로 시켜주고 있어. 근데 여기는 또 과장이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여기는 의료진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가치와 무관하게 진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갈수록 어때요? 계속 좀 계속 진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그 고위직 그 인력이 좀 많아지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명확한 기준 평가의 어려움으로 연공 중심, 아까 말한 연공 중심이라는 거는
연차가 갈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거죠. 연공 중심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럼 연공 중심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면 말 그대로 연공 중심은요. 저 근무 기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호봉이 더 높아지는 거죠. 같이.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거를 이제 호봉제라고 합니다. 호봉제. 쉽게, 연공 중심은 호봉제구나. 그래서 특히 이제 공무원, 그죠? 공무원 집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임금 체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때요? 내부 공정성 기준이 명확하죠. 5년 있으면 몇 호봉, 한 7년 일하면 몇 호봉. 기준이 어때요?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죠. 그리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성과와는 무관하게 운영될 수가 있고, 또는 어때요? 그 역량이라던가 성과 우수자에 대한 동기부여는 좀 미흡하죠. 내가 예를 들면은 9급에 9호봉이라고 쳐요. 근데 나는 내가 되게 능력도 뛰어나고 일도 잘해. 근데 어차피 나는 한 2년 있어야 2년 있어야 뭐 8호봉으로 올라가. 어차피 기간이 되어야,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성과를 내도 기간이 되어야만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동기부여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공 중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임금 제도 유형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보상관리 원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보상관리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큰 5개 항목도 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보상관리 항목 5개 항목과 또 각각의 의미까지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하나하나 보면 적절성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사회경제, 노사관계, 인적자원관계, 법규의 관점에서 제공되어야 된다. 법규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성이라는 거래요. 내가 이 직장을 다니면은 최소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되는 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임금 같은 거, 또는 뭐 수당 같은 거 있죠. 인센티브 같은 거. 그리고 뭐 4대 보험 같은 거 있죠. 우리 꼭 하면 어떻게 가입해야 되죠. 이런 거 4대 보험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법규 그 테두리 안에 존재하죠. 다음 타당성이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돼요. 제가 아까 이제 병원 말씀드렸잖아요. 자, 병원이에요. 내가 병원에서 물리치료사예요. 물리치료사인데 내가 5년 차가 됐어요. 5년 차인데 내가 한 25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50이라는 내 연봉이요. 여기 보면 B병원이 있고 C병원이 있고 D병원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B병원과 C병원과 D병원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임금 수준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납득이 가죠. 여기서는 예를 들면은 C에서는 400을 받아, 5년 차가. 근데 나는 250밖에 안 받아. 그럼 어때요? 직원이 불만을 품고 당연히 퇴사하겠죠. 여기 병원에 안 가겠죠. 그래서 여러 납득할 수 있는 임금 수준, 이게 타당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쵸? 노력, 능력, 기술 여러 기준에 공정하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이라는 거는 구성원 경제적 안정과 그 안정 욕구에 충족되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보상이라는 게 금전적인 것과 그리고 비금전적인 게 같이 포함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금전적인 걸로 내가 임금을 받아요. 월급을 받아요. 이 월급이 내가 한 달 월급을 받으면 그 한 달 월급으로 어때요? 한 달은 그래도 내가 밥 굶지 않고 내 취미 생활하고 우리 가족도 돌보고 좀 그 정도는 최소한의 뭔가 안정을 좀 취할 수 있는 임금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임금이 꼬박꼬박 내가 월급 날짜가 5일이에요. 그러면 5일날 어때요? 꼬박꼬박 임금이 나와야 내가 5일날 월급이 나오면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생활비를 한 달 동안 딱 계획해서 쓸 거 아니에요.
뜨문뜨문 나오면 어때요? 경제적인 뭔가 이렇게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안정과 그런 안정 욕구에 충족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균형성 볼게요. 균형성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임금과 복리후생 등 여러 종류의 방법들이 균형 있게 혼합되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아까 임금은 다시 또 설명, 금전적, 비금전적인 요인들이 같이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복리후생은 우리가 비금전적인 내용만을 얘기합니다. 비금전적이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균형 있게 혼합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좀 해 놓으셔야 될게요. 임금은 그 뭐냐면 전 직원에게 제공하는 공통사항이 아니에요. 공통사항이 아니다. 근데 복리후생은 전 직원에게 제공하는 동일사항,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임금은 어때요? 개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직무마다 다 다르죠. 근데 복리후생은 만약에 회사에 300명의 직원이 있으면요. 300명의 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게 바로 복리후생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는요. 뭐 연차를 30일까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30일이 어때요? 전 300명이 공통으로 쓰는 거죠. 어떤 직원은 뭐 일을 잘한다고 해서 15일만 줘. 또 어떤 직원은 성과를 높이니까 그래 40일 주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공통으로 능력과 상관이 없이 공통으로 제공되는 게 바로 이 복리후생이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동일하게 제공되는 게 복리후생이고요. 임금은 어때요? 개개인마다 임금 말고 그 보상. 근데 임금은 이제 금전적인 거니까 이 보상 있죠, 보상은 어때요? 다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상관리 원칙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오늘은 이제 보상 관리까지 살펴보았고요. 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